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입시하고 있는 김광석입니다. 저번 주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가요? 네. 저번 주과 간단하게만 복습 한 번만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간략하게 정리만 한번 해드리고 오늘은 비교과 관련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 드릴 겁니다. 교과 전형이라는 건 되게 명확한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 석차 등급이 몇 등급 맞았냐? 진로 선택 과목이 A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거냐? 아니면 A가 몇 개인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성적을 산출해서 그 성적 순대로 가는 게 교과 전형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수능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대학을 가장 쉽게 가장 예측 가능한 선에서 갈 수 있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1학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1학년 때가 가장 내신 따기가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선택 과목이 2학년 때부터 이제 사탐, 과탐 이렇게 자연계 인문계 나눠지면서 공통 선택 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들까지 이제 성적이 나오는데 과목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1학년 때 성적을 잘 따놓는 게 아무래도 내가 내신 성적을 좀 더 높이는 거에 주안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설명드릴 이 종합전형이라는 녀석은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근처에 있는 배재고등학교는 숫자가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배재고등학교에서 내신 따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광문고등학교에서 내신 따는 거와 배재고등학교에서 내신 따는 걸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하셔야 되는 게 종합전형인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정화 방안을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 가자라는 주의에서 종합전형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올해 아마 2021학년도에 종합전형이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서 블라인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명이 다 가려지고 학교에 관련된 내용들이 없었는데 대부분 그거를 뭐 기계적으로 다 지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담임 선생님들이 지우셨어요. 그래서 올해 담임 선생님들이 작년에 되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명칭은 대부분 다 그냥 땡땡 처리되어 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것만 땡땡 처리되어 있지 나머지는 또 땡땡 처리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는 사정관 같은 경우는 생기부 내용만 보더라도 어떤 교과 과목을 했느냐라고만 하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일반고기 때문에 분리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관리를 잘하고 내가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고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내가 가려고 하는 진로 희망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됐다라고 하면 꼭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도 그거에 관련돼서 뽑혀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 되는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합전형에서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뒤에 목소리 안 들리시지 않으시죠? 다 들리시죠? 네. 저번에 제가 시간을 되게 많이 좀 오버해서 좀 늦게 가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은 너무 늦게 끝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좀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도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원장님께서 특별히 너무 늦게 끝내시면 어머님들이 지레 겁을 먹고 다음에 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좀 시간 맞춰서 좀 하기 위해서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주차 내용은 이제 비교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3주차 내용이 이제 논술하고 수능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3주차 과정으로 진행될 거니까요. 또 많이 와줘서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1 때부터 잘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학생들을 계속 지도해 보면서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관리받은 학생과 고2 때부터 관리받은 학생, 고3 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1학년 때부터 진로를 잘 선택해서 어느 정도 빨리 발빠르게 준비하는 친구들은 잘 맞춰서 준비하고 계획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걸 대처를 잘 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가장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내가 진로가 고1 때는 의사였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 학교에서는 의사 되기 되게 힘들 것 같아. 내신 성적도 경쟁을 해보니까 의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러다 보면 학생들이 진로를 바꿉니다. 의사로 계속 밀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진로를 바꿔서 의사에서 뭐 생명과학에 관련된 이런 직종으로 또 바꿔서 뭐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보통 의대가 안 되면 치대, 치대가 안 되면 한의대, 한의대가 안 되면 수의대, 수의대가 안 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약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생명공학에 관련된 거 안 되면 저의 수단은 이제 간호학과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로가 바뀌었을 때 학교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대학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로가 바뀌어도 학생들이 활동한 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맞아요. 진로가 내가 1학년 때부터 갑자기 바뀌어요. 학생들 예전에 드라마 한 편 보고도 진로가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대에 관련된, 의사에 관련된 드라마가 되게 떴어. 예전에 한번 뭐 태양의 호해라고 해서 군인 나오는 드라마가 되게 뜬 적이 있어요. 작년에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혹시 드라마 들어보셨죠? 동국대학교에 북한학과가 있어요.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어져요. 북한학과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매체에 의해서 되게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보통 학생들은 보건에 관련된 거 학과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문과 학생들, 그 이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려대학교에 보면 보건에 관련된 학과들이 되게 많아요. 문과는 보건행정 관련된 학과가 있고요. 보건정책이라는 학과가 있어요. 이과는 뭐 보건환경융합, 뭐 바이오의과학, 바이오의공 뭐 이런 시스템 관련된 학과들이 좀 있는데 학생들이 그런 학과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보건에 관련된 학과들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시대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교과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학종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하면 45% 정도를 선발하고 있어서 올해가 거의 정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가 실질적으로 학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많은 인원을 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2022 올해 이제 고3이 된 학생들 기준으로 따지면 35%로 약 10% 정도 학생이 줄어듭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원이 정시로 가고 있고 교과 전형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정도는 아까 앞 시간에서 좀 얘기 들었으니까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학종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나는 해당이 되는 연도가 2024학년도예요. 지금 이제 예비 고1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학교를 갈 텐데 예를 들어서 고1이 되는 학생들은 2024학년도 이 전형 계획안이 나오는 건 2023년 5월달 되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23년 5월달 정도가 되면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어떻게 선발하겠다라는 게 결정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종은 인원이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종의 선발 인원이 줄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가 비상이 생기겠죠. 작년에 커트라인보다 학생 수가 적게 뽑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과는 다행히 약대라는 조금 더 상위 학과가 더 많은 인원을 뽑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이 잡히겠지만 문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작년보다 당연히 학종의 인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커트라인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기록부는 혹시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 보신 적 있으세요?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 양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학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비교과라고 하는 걸로 보면 아무래도 출결 봉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반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병결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거나 예를 들어서 좀 늦게 가서 지각 처리가 됐는데 병결이라고 써져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담임선생님은 칼 같은 분이셔. 지각이 12번, 20번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 학교 기준으로 8시인데 나 8시 5분, 뭐 8시 10분 뭐 이렇게 도착하면 그냥 지각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칼같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담임선생님 권한이겠죠. 그냥 처리하는데. 대부분은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학생이 학생 선생님한테 많이 찍혔거나 이러면 그냥 가차없이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그래서 출결 관리는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이 얼마나 착실하고 얼마나 성실하냐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결석이 너무 많아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냥 학생들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도 그냥 생계부 딱 첫 장 보고 결석이 15번 있어. 근데 이유가 없어. 이러면 그냥 덮는 거예요. 생계부 볼 필요가 없죠. 이미 성실성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의 비교과라는 건 보통 이제 수상 경력, 뭐 자격증도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뭐 독서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여기 원래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봉사활동은 이제 거의 평가에서 없어지고 있는 거고요. 교과 학습 발달이라고 하는 요거,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에 어떤 과목이 어떻게 섞여져 있느냐, 그리고 이제 행동 발달 및 특성 사항이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 2024학년도에 평가하겠다고 남아 있는 것들이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학생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제가 불과 한 3년 전만 보더라도 학교 생활기록부가 30장 넘어가는 애들이 수두룩했어요. 장수로만 한 30장, 35장 뭐 이렇게요. 그게 맥시멈 35장까지 하는데 글자 수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불필요한 내용도 되게 많은데 내용은 없고 뭐 이런 상황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계속 축소해갖고 작년에 어떤 사태 때문에 뭐 소논문이나 뭐 수상 뭐 이런 것들이 부가적인 것들이 다 대부분 지금 2024 되면 거의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 지금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남아있는 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라고는 교과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행특이라고 하는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 정도만 지금 평가를 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 자기소개서도 지금 내년까지만 작성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고1 되면 학생부 종합 쓸 때 자기소개를 하나도 안 쓰십니다. 자기소개를 안 쓰는 게 장점은 될 수 있겠죠. 근데 대신 생활기록부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자세하게 잘 기록할 거냐, 이렇게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숙제가 남아있는 거고요. 뭐 추천서나 이런 거는 이미 진작에 다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교 블라인드 처리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학교에서 공개해라라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러다 보니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학생부 종합 안내서라는 걸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뽑고 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올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인 선에서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고 연세대부터 시작해 상위권 대학이 거의 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쭉 나옵니다. 매년 생기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선생님들 공부한 걸 통해서 어떤 내용은 적지 말아야 되고가 매년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은 가급적이면 다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생활기록부에 뭘 좀 넣으려고 했더니 이건 안 된대. 왜요? 그러면은 쓰지 말라고 한대요. 그렇다고 뭐라고 얘기도 못 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권한이고, 부모님인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서 왜 안 적어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아시면 돼요. 아마 2024학년도 되면 또 바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학교 홈페이지마다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보던 평가 항목들이 2022에서 2003에서는 줄어들고 지금 2024에서는 더 줄어들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지는 게 내용상으로 저렇게 많이 평가하면, 예를 들어서 수상 전교 1등이야. 수상을 옛날에 밀어주면 뭐 20, 30개 막 적혀있는 애, 뭐 학생부가 뭐 2페이지 적혀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상 경력을 1개씩만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하나씩 적는데 그거조차 지금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2024입니다. 그러면 더 정량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과목별 세특. 행특이야 뭐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이 크게 우리 아이한테만 억하심정을 갖지 않으면 크게 문제없이 적혀지는 내용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앞에서 보여지는 뭐 인적사항이라든가 출결사항이라든가 뭐 수상경력, 자격증 이런 것들은 거의 평가하지 않는다. 생활기록부에 있긴 하지만 평가를 거의 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이나 전공 관련된,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혀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 학습 및 발달 사항이라고 하는 이제 세특이라고 하는 거죠. 세부 영역 및 특기 사항에 얼마나 내가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 진로에 맞춰서 지식을 확장시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목별로 500자씩을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이 되게 방대해질 수 있고 자세하게 기록될 수 있고 무엇보다 교과하고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예과 가려고 하는 친구가 국어 시간에 의예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수학 시간에 나와야 되고 영어 시간에도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과 가려고 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경영이다. 그러면 수학 시간에도 경영에 관련된 공부를 했다라고 적혀져야 되는 게 지금 저 교과 학습 및 발달 사항이라고 하는 세부 영역 및 특기 사항에 적혀져야 될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적혀지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이따 샘플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행동 및 특성 및 발달 사항 종합 의견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상하게 적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담이지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셔서 생활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직접 생활기록부를 출력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담임선생님 권한이세요. 내가 우리 학교 학생이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학기가 끝나고 그 다음 학기가 돼야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봄이 끝나고 여름방학 정도 돼야 1학기 때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내용들을 나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확인 가능할 때쯤 되면 수정 불가능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확인 다 가능하면 불가능. 근데 뭐 오타가 생겼어. 내용이 좀 이상해. 이런 거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선생님께 좀 얘기를 드리고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것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이스 확인되면 확인 불가라는 거죠. 이미 기간이 다 끝나요. 생기부를 한번 수정하려고 하면 교장 선생님까지 가서 사인 받아야 됩니다. 왜 했는지. 이거 되게 불편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잘 해주신다라고 하면 학종으로 대학을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입시 결과가 올해 수시에서 얼만큼 잘 갔는지가 어떻게 보면 아까 고교 평가하는 블라인드 처리돼서 얼마나 이제 우리 학교가 경쟁력이 생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는 거고요. 독서 활동은 책 제목만 적게 되어 있어요. 저자하고. 근데 이 부분도 지금은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식을 확장시킨다는 개념으로 다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독서 활동은 또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세 가지 정도, 특히 저 앞에서 보여드린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 관련된 세특,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2024학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잘 작성을 해야 되는지도 내가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021학년도 생기부 기재 요령이라고 하는 건데 2024학년도에 대부분 방과후 활동한 내용은 아예 미기재, 뭐 영재, 발달교육, 실적, 대입 거의 미반영, 자율 동아리도 대입의 미반영입니다.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 미기재라고 되어 있는 건 아예 기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미반영은 적을 수는 있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려고 생기부를 업로드할 때 이 내용들은 다 빠진다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미기재는 아예 뭐 단체명이나 이런 거 아예 자체를 쓸 데 없다라는 거, 뭐 특기사항이라든가 봉사활동은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졌어요. 이미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부터 봉사활동은 확 줄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지금은 거의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냐, 학교에서 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외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 봉사 시간이라는 게 지금 제한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학교 교육부에서 아예 없애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활동할 데가 없으니까요. 봉사활동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거예요.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는데 뭐 봉사시간이 200시간 있다. 200시간인 학생들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건 전혀 이제부터는 쓸데없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 가는데 봉사시간 30시간만 해도 갈 애들은 다 갑니다. 꼭 200시간을 안 채우셔도 돼요. 200시간 채웠는데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저 같은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요. 왜 봉사를 많이 했지?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접근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복지학과 가려고 하는데 봉사 300시간 했다고 무조건 뽑아주냐?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가려고 해도 적당한 봉사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봉사활동에 관련된 건 거의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써도 뭐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 정도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진로활동은 지금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로활동이라고 하는 칸에 진로희망사항이라고 하는 칸이 있어요. 근데 작성은 하는데 대입에는 미반영되고 그냥 진로활동이 들어가는 거고요. 수상경력은 원래 학기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냥 반영하지 않습니다. 독서활동도 도서명 책 저자하는데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쭉 보는 거죠.
제가 작년에 수시에 상담했던 지방의 전북에 있는 불교 이름 들어가는 고등학교예요. 네, 그 전북 지역에 가면 뭐 불교 이름 들어가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이 내신 성적이 되게 좋아요. 1점 몇이에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사항 중에 하나가 선생님 면접을 보는데 이 책 읽은 거를 물어보나요? 라는 게 첫 번째 질문 사항에 1번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본에 물어봤죠. 너 이 책 하나도 안 읽었지? 그랬더니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안 읽었으니까 이걸 적어놨겠지? 나한테 반영이 되는지. 복불복이에요. 교수가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내용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양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안 하더라도 간혹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학생의 진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조금 비교육적인 걸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양을 채워라. 그리고 안 되면은 나중에 수능 끝나고라도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채워놓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도입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연간 500자, 뭐 700자, 뭐 이런 식으로 글자 수를 쓸 수 있는 게 지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안에서 써야 되는데 대부분 이 글자를 다 쓰진 않아요. 제일 많이 이제 글자 수를 채워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교과에 관련된 이 교과 활동에 관련된 교육 세특인 거죠. 세부형 및 특기사항. 이게 얼마나 잘 적혀져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화두가 되는 거고 독서 활동도 지금은 다 이렇게 세부 영역 및 특기사항으로 갖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책을 왜 읽었는지, 이 책을 내가 읽어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교과목하고 연결되는 게 가장 큰 게 좋은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종이란 도대체 뭔가 라고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학과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능력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되게 거창하죠. 그죠? 이게 서울대잖아요. 그럼 어떤 학생일까요? 이 내용이 저기 지방에 있는 무슨 이름 없는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도 잘 안 할 뿐더러 이렇게 내용이 적혀있지는 않아요. 어차피 해봐야 이런 애들이 오질 않으니까. 서울대니까 쓸 수 있는 거겠죠. 연세대 비슷해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근데 아셔야 될 게 지금 이건 2021학년도 기준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2024가 되면 제출할 서류가 없어요. 제출할 서류가 생활기록부는 그냥 동의 누르면 알아서 넘어가요. 자동 그냥 내가 제출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큰 또 화두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올해 학생들부터는 뭐 수상 경력도 한 개씩만 적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글자 수도 많이 줄어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 참고로 재수생은 어떨까요? 그럼 지금 재수생들은 생활기록부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상도 왕창 많이 적혀 있고요. 내용도 글자 수가 더 많고 쓰지 말라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재수생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럼 누굴 뽑을 거냐는 거죠. 그죠? 누가 더 많이 했냐? 재학생이 더 많이 했냐? 재수생이 더 많이 했냐? 이거 판가름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죠. 재수생은 블라인드 처리도 못해요. 올해 재수생들이 그랬어요. 올해 재수생들은 생활기록부에 블라인드 처리 안 된 생기부를 냈어요. 올해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어떻게 받아지냐에 따라서 재수생이 더 유리했는지 안 유리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예요. 그죠? 반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교과전형처럼 숫자만 반영하진 않겠다라는 거. 연세대도 마찬가지. 지원자가 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겁니다. 정성평가. 수치화된 정량화된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명확해요. 이 대학교에서는 이런 거죠. 지원자 대비 어떤 학생이 유리할 거냐,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한 거냐라는 것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뽑는 거는 되게 쉬울 수 있어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좀 어려운 학과들도 있겠지만 비인기 학과에 가게 되면 되게 좋습니다. 학생들이 다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인기 학과는 서울대에도 비인기 학과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과인 종교학과 막 이런 거. 그죠? 이과에는 농업생명과학대라고 해서 산림공학, 뭐 산림과학대. 그죠? 뭐 식품영양학과, 원자력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아예 비교과 활동을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학과들은 도대체 누가 가야 되는 거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다 의사가 되고 싶고 경영학과에 가고 싶고 사회학과에 가고 싶고 심리학과를 공부하고 싶고 전기전자공학부 가고 싶고 반도체 공부하고 싶고 이런데 도대체 그러면 이 비인기학과 누가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가긴 가요. 그죠? 누가 가긴 갑니다.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내봤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과를 낮췄을 수밖에 없어요. 왜? 경쟁을 덜 치열한 학과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을 뽑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숫자화되어 있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생을 더 우수하게 볼 거냐, 저 학생을 더 우수하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통계치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정성평가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대부분 학교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내부의 학과들이 아까 말씀드린 요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야지만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학생만의 구체적인 얼마나 내가 진로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친구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잘 기록된 내용이 있어야지만 학교에서는 좋은 학생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너무 낮죠. 이러면 또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는 있겠죠. 특별한 학생이 아니고선. 예전에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종합전형이 아닌. 한 가지만 자리도 뽑겠다라고 하는 전형입니다. 한 가지만 자리에서 학생을 뽑아놨더니 이 학생은 그것만 하려고 해요. 다른 공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대학교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1학년 들어가면 뭘 합니까? 전공 과목을 막 6학점 막 9학점씩 막 듣나 전공만 공부하나요? 1학년 때는 다 교양 배웁니다. 전공이라고 해봐야 한 과목 정도? 2학년 때까지 거의 다 그래요. 전공은 3학년이나 돼야 공부합니다. 이 학생이 학점이 안 나와요. 들어갔더니. 왜? 자기가 원하는 공부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잘 융합되지 않아요. 요즘은 다 학생들이 팀별로 움직이는데 잘 융합되지 않다 보니까 그 제도를 조금씩 변경하고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은 다 잘하는 친구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학생만의 구체적인 노력은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맞춰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라고 하는 것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지금은 숫자, 내신 성적이 얼만큼 잘 되느냐 이걸 이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퍼센트가 나와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뭐 연세대, 이화여대, 뭐 한양대처럼 뭐 서울대처럼 그냥 비율 없이 그냥 이렇게 이걸 평가할 겁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발췌해 본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상위권 대학엔 대부분 보는 것처럼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계열 적합성을 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에 더 이 친구가 잘 맞는 학생인 건지 인문계열에 잘 맞는 학생인 건지 정도를 보는 겁니다. 서강대학교는 아예 전공 적합도를 본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균관대학교가 한 15% 정도. 서울시립대도 없고 중앙대도 보통 전공 적합도를 다빈치형 인재전형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전공 적합도 내지는 탐구 역량이라고 하는 거 정도를 20% 정도 본다는 거. 연대는 전공 적합성을 본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서울대나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을 본다라고 내용이 자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 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특정 학과에 대해서는 전공 적합성이 되게 높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건 경쟁자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 학과들 중에서도 비인기 학과들은 전공 적합도가 안 맞아도 선발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걸 잘 이용하시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보다 조금 더 낮은 학과는 갈지언정 학교를 낮아지진 않아도 됩니다. 문과 학생들은 그게 잘 돼요. 문과 학생들은 경영학과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영학과 대비 그냥 학과를 낮춰서 학교가 높아질 수 있다면 학생들이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갈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갈래? 내지는 연고대 낮은 과 갈래? 연고대 뭐 고대 한문학과도 있고 연대 뭐 노원어문학과도 있고 이런 학과들 갈래? 라고 하면 거의 10이면 9이 그냥 저 연고대 낮은 과 갈래요. 이과는 그게 잘 설득이 안 돼요. 이과는 보통 자기가 원하는 학과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학교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학종에서는 그게 가장 크게 나중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인 거에 따라서 1학년 때 잘 형성되어 있어. 2학년 때 잘 만들어져 있어. 3학년 때까지 끝까지 잘 됐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쓸 수 있겠지만 성적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내가 학과를 조정해야 되고 내가 과를 돌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내가 다른 비교과 활동이라도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비인기 학과라도 이제 갈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통 학생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내가 이거 안 되면 말지. 안 되면 그냥 정시로 가지. 뭐 안 되면 논술로 가지. 그만큼 뒷받침되는 수능 성적이 안 나오고 나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안 해요.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아니란 태도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내신 성적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누적시켜서 꼭 관리를 해주셔야 성적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갖고 오는 것들이 학기마다 성적이 변동되어 있는 것들이 표를 받으시면 상관없는데 그냥 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1학년 1학기 지나고 나서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1학년하고 2학년 1학기 뭐 합쳐져서 성적이 나와 있는 거 갖고 계시거나 1학년 때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시면 내가 대처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는 항상 좀 필요하시다는 거. 그래서 학교마다 전공 적합도를 높게 보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더 많다. 상위권 학교들은 전공 적합도를 많이 보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특정 학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예과,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전기, 전자, 기계, 화공, 문과는 경영, 심리, 사회, 언론 홍보, 특히 여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상위권 대학의 언론 홍보, 뭐 신문 방송, 뭐 이런 과들 가장 좋아하죠. 미디어. 근데 그 학교들은 상당히 고득점 애들이 오는 거고 나하고 경쟁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다른 학과가 좀 다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학교마다 어떻게 반영하고 몇 프로 반영하고 하는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점수가 이제 어떻게 반영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양대하고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평가 방식을 보면 그냥 우수한 애를 뽑겠네 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이게 뭐 학업 역량이 50%니까 내신 성적 더 좋은 애를 뽑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죠. 내신 성적이 좋으면 그럼 무조건 성균관대학교에 뽑으면 좋는가? 라고 판단하실 수가 없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이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학생을 뽑습니다. 얘네는 내신 성적을 별로 보지 않아요. 숫자를 안 본다고 하는 학교예요. 한양대학교는요. 숫자를 안 봅니다. 내신이 5등급이건 6등급이건 전혀 관계없지 않아요. 대신 이 학교는 그동안은 수상 경력으로 학업 우수 전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업 우수상, 뭐 학력 우수상, 교과 우수상 이런 걸 몇 개 있는지를 봤던 학교들인 거고 성균관대학교는 고등학교의 네임밸류를 상당히 많이 따져서 보는 학교들. 근데 그게 조금 지금은 차이가 생길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균관대학교 가장 싫어하는 학교 수준이 떨어지는데 그 학교에서 내신 좋은 학생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나마 성균관대학교 지금은 전교 1등들이 지원하면 많이 뽑아주고 있는 상황. 왜? 2018학년도부터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이 없어지면서 학종으로 너무 많은 인원을 뽑았어요. 학종으로만 뽑는 게 뭐 한 1,500명? 이렇게 뽑아버리니까. 1,500명이라는 숫자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학종으로 뽑는 인원 다 합친 인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할 애들이 고대에 다 합격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게 300% 많으면 350%까지 돌아요. 그러니까 100명을 뽑아. 그러면 첫 번째 100명을 뽑아냈더니 안녕히 계세요. 저는 서울대 갈래요. 그 다음에 100명을 다시 뽑았어. 선생님 저 연대 갈래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100명을 뽑았더니 저는 이번에 고대 갈래요. 이렇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중복 지원해서 빠져주는 학생들을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죠. 성균관대에서 그래도 연고대, 서울대 빠져주면 그래. 그건 인정. 한양대 가겠대. 제일 열받겠죠. 한양대도 성균관대 간다고 빠져버리면 제일 화가 나겠죠. 특히 자연계 학생인데도 더 그러면. 성대에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자연계열은 다 수원에 있어요. 그죠? 한양대학교는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균관대를 더 선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연계열이. 그만큼 인지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냥 인식이 성균관대 가면은 삼성이 취업되는 줄 알아요. 아무도 취업 안 시켜줘요. 물론 가능성이 좀 높긴 하겠지만. 그죠? 한양대학교는 현대자동차, 현대. 여기를 가장 많이 취업을 시키는 뭐 약간 그런 스폰서십이 좀 맺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이 있지만 크게 학교마다 반영되고 뭐 뽑는 거에 나와 있지만 이걸 봐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드세요. 보통 부모님들은요. 건대, 경희대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전공 적합성, 인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30%,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그냥 릴렉스 하시라고 얘기 드리면, 대학에서 A라는 학생은 다 발전을 했어요. 이미 고3 때 얘는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 대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 어찌 보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 발전을 다 했어. B라는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활기록부에 발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적혀는 있어요. 앞으로 발전이 기대돼. 이런 거.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가장 적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명확하지 않은 거. 이해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고도로 발달되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은 표현을 좋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거를 티나지 않게 돌려 쓸 수 있을까? 많아요, 그런 방법들. 이따가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시면 아무리 내신이 좋다고 해도 이런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발전 가능성 면에서는 그냥 내신 좋은 학생인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그런 내신만 좋은 학생들은 이 종합 전형보다는 그냥 아까 전형에 말씀드린 교과 전형으로 수능 최저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더 확률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지방에 많은데 지방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맞추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거고요. 이 공통평가 항목이라는 거에서 조금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고, 명확하게 평가 근거가 있고 이걸 연구하고 이걸 계속 세미나하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개 카테고리 안에 대부분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 역량, 이건 이제 숫자, 말씀드린 이제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정량 평가된 석차 등급과 절대 평가된 학업 성취도 평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를 활용해서 학업 능력 지표라든가 교과 이수를 얼마큼 했는지, 그리고 교과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이거를 판단하는 거죠. 내신이 당연히 좋으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정성평가하는 내용들이 보통 학업 수행을, 학업에 나가는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얼마나 목표를 수행하고 적절한 학습량을 선택했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쭉 적혀져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적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특히나 지금 2024가 자소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 부분에서 생기부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학업 역량에 관련돼서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했는지, 지식의 폭이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했는지, 얼마나 더 확장시켰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를 공부하면서 내가 진로를 어떻게 선택했냐,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탐구활동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잘 산출했느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호기심이 생겼다. 좋아요. 1학년 때 호기심이 생길 수 있어요. 관심이 생겼다. 다 좋죠. 근데 그게 2학년 때 가도 관심이에요. 3학년 때 갔는데도 호기심이래. 그럼 도대체 결과물이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산출물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호기심이 생겼으면 그와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관련된 공부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보고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연구 논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아까 보신 것 중에 논문은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소논문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소논문 안 작성해요. 아무도. 불편하게 그걸 왜 해요? 그냥 보고서 썼다고 하면 되는데. 보고서 내용이 뭔지는 어차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썼다고만 적용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 수상 경력도 지금은 쓸 수 없는데, 수상 경력도 지금은 필요한 게 다 자소서 쓰기 위한 거예요. 탐구활동 대회 나가서 1등 했대. 근데 그 탐구활동 내용을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생기부에 안 적혀 있어. 그럼 내가 자소서에 쓰여져 있는 거야. 그 탐구활동이 나하고 뭘 했든지 솔직히 얘기로 내가 뻥을 쳐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방법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솔직히 얘기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무래도 글자 수도 적고 쓸 수 있는 내용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떤 학생이 더 좋냐라고 하면, 내신 평균 성적은 지금 이 친구가 훨씬 높습니다. 2.37, 얘는 2.4예요. 근데 앞에 있는 학생은 1.37에서 계속 떨어졌어. 1.37이 2.5 되고 3.2 됐어. 평균은 2.37이에요. 가중치 계산해서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1학기 때 40 하면 2.6등급. 이 친구는 2.4등급이 2.15까지 상승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과 전형은 이 학년별 가중치가 없어지고 있는데, 종합 전형은 학년별 가중치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상승된다고 했을 때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지금은요.
비교과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아, 너 열심히 공부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상위권 대학에서 더 강해요. 왜? 전공 적합성을 많이 따지지 않고 계열 적합성을 따지니까. 이 친구가 문과에서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는 성적이 당연히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린 게 좋다. 내가 앞에 1학년 때 성적이 우수하다? 그럼 이거 어떻게든 잘 지켜야 되는 거. 왜? 앞으로 2학년 때부터는 뭐가 달라지느냐?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학생들이 다 내신에 집중해요. 그래서 승부수를 띄우죠. 그래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 2학년 딱 올라가면 나 내신 갖고 갈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네? 딱 이 순간 나는 다른 걸로 전향을 해요. 그럼 내신을 더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죠. 근데 하는 애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고 내신이 따는 게 더 어려운데 과목까지도 줄어들어. 이러니까 성적 따기가 더 어려워지는 과정인 걸 다 알죠. 근데 성적이 올라가고 있어. 하물며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수시에 상담했던 이 깜짝 놀란 친구가 일반고에 있다가 외고로 전학 갔어. 미친 거 많이 맞죠? 똑같죠. 근데 걔는 성적이 상승해요. 일반고에 있을 때보다. 원서를 어떻게 썼을까요, 제가? 내신이 외고인데 2점대 초반까지 올라갔어요. 3학년 1학기 때. 원래 일반고에서 3등급 때 3.5등급 이렇게 나오던 친구가 외고를 가서 성적이 상승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통은 일반고에 있다가, 그러니까 외고에 있다가 일반고로 전학 가면 내신이 상승하는 경우들은 많거든요. 자석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는 거꾸로예요. 그래서 야, 이거면은 너 원서 네가 원하는 거 웬만하면 쓰면 거의 다 붙겠는데? 라고 해서 그 친구 서울대만 빼고는 다 붙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로. 그만큼 이거가 그렇게 성적 따기 어렵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값어치를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더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중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실정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세요. 국어 과목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첫 시험에서 성적이 이거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이거 개인정보라서 여기 넣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잡혀가요. 잘못하면. 찍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그냥 보시라는 의미라서. 첫 시험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실망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았대요. 좋은 내용이죠. 자신의 공부 방법을 점검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대요. 수업 시간에 학습 내용을 자세히 요약 정리하고 어려운 부분을 교사에게 질문하고 매일 복습했대요. 이런 방법으로 점차 성적이 향상되어 우수한 결과를 유지했대요. 좋은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런 내용은 내용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이 친구가 내신이 만약에 2등급이거나 예를 들어서 3등급이라고 해도 더 얘기할 거 없고 그냥 내신이 1등급인 친구한테 이렇게 적혀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전공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학업에 관련된 내용, 학업의 태도에 관련된 내용. 자신의 공부 방법을 점검하고 어떻게 점검했는지, 무엇을 바꿨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죠. 학습 내용을 자세히 요약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 교사한테 어려운 거 물어보고 이거 그냥 평범한 내용인 거예요. 그냥 평이한 내용인 거죠. 밑에 있는 친구는 반려묘에 관련된, 얘는 뭐 수의과 가고 싶었던 친구 같아요. 상세하게 설명하여 독자들의 글을 내용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결론 부분에 반려동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사랑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한다면 인상적인 또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도서, 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독자들의 질문이 있어서도 뭐 응답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수의과 가고 싶은 친구. 이 국어 시간에 적혀 있는 거. 이 친구는 조금 더 이런 내용들 도서 찾거나 기사 어떤 자료를 찾았다라는 게 더 보완됐으면 더 좋은 생기부가 됐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내신이 3등급이네요. 얘는 내신이 1등급이네인 거고. 그럼 당연히 얘는 1등급, 얘는 3등급이면 성적 차이는 나겠죠. 근데 1등급인 친구가 당연히 성적이 좋은데 이런 내용을 적어놓으면 보완될 게 없어요. 성적만 봐도 얘 공부 잘하는 애인데 그냥 알 수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적혀지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일수록 다른 내용이 적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적혀지는데 예를 들어서 3등급이야. 근데 이렇게 적혀져 있어. 그럼 이것도 믿기도 힘든 거예요. 한국사 관련된 거 좀 보시면은 이 친구는 미디어학과 가고 싶은 거, 역대 정부의 언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언론의 역사에 대해 꼼꼼히 정리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심화학습의 열의가 보임. 이게 한국사 내용에 적혀 있는 거. 미적분, 이게 의학과 가고 싶은 애요. 적분을 예시로 CT 촬영과 심박 출력을 들며 구체적으로 쉬운 설명을 통해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적분을 이용하여 CT로 찍은 데이터인 사이노그램을 원래 영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심박 출생을 쭉 어려운 단어들 나오니까. 그죠? 치외과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화학에 관련된 거와 연관시켜서.
어떻게 보면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못 적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교과목에 관련된 것들을 확장이 되면 이 친구는 되게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친구들이 수행평가를 해요. 주제를 잡을 때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맞춰서 수행평가 주제를 일단 첫 번째로 잡아두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수행평가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내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맞춰 놓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했다라고만 하면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게 다예요. 그건 표시가 안 나요.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거면 다행히 그나마 평이하게 갈 수는 있지만 성적도 별로 안 좋아? 근데 내용도 없어? 그럼 종합전형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전공 관련된 거 보시면 교과 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였는지 학업 성취 수준은 어떤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 국문학과 가려고 해도 당연히 국어 성적이 필요하겠죠. 가능 이런 건 있어요. 외대에 보면 스칸디나비아어과도 있고 페르시아 이란어과도 있고 몽골어과도 있고 태국어과도 있어요. 그러면 이과, 문과, 외고 학생들이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아요. 아랍어라는 과목도 있어요. 근데 외고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과목. 그럼 뭘 볼까요? 그 친구들. 영어 성적.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성적? 제2외국어 성적은 학생들 수 적어서 성적 따기도 어려운데 제2외국어 성적보다 영어 성적을 더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외고 학생이 이수 단위가 얼마큼 되는지 당연히 외고 학생이니까 영어에 관련된 이수 단위가 많겠죠. 과고 학생이니까 과학에 관련된 이수 단위가 많겠죠. 과중학교니까 과학에 대한 이수 단위가 많겠죠. 그럼 성적이 낮아도 이수 단위가 많은 걸로 얘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성적까지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그 과목에 관련된 성적이 우수한지 그거를 이런 거죠. 내신이 95점 맞았는데 4등급 나와요. 영어가. 강남 지역이나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 영어 점수 따기 되게 어려운 게 그런 부분들이 워낙 조기교육 잘 받아서 영어를 다 잘해. 그래서 영어로 점수 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95점 맞았는데 내신이 3등급 나와. 98점 맞았는데 내신이 4등급 나오는 외고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한영외고 같은 데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걸 다 감안할 수 있겠죠. 평균이 높아버리니까. 편차는 막 3.5점 막 이렇게밖에 안 나면 내신 성적이 낮아도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신이 더 잘 땄다면 내가 더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전공에 관련돼서 흥미를 얼마큼 관심 있고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물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 당연히 전공 적합도가 잘 맞춰져 있는 학교에서 그걸 다 많이 평가한다. 그걸 더 높게 평가하는 학교일수록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인기학과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학과는 이게 맞춰진 애들이 없어요. 제가 아까 성균관대학교에 아까 그 수의학과 가려고 하는 친구가 내신이 3등급인 좀 괜찮은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수의학과 가기엔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2점대 초반만 나왔어도 갈 수 있었는데 3점대 초반이어서 성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수의학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수의학과가 자체가 없으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제가 원서를 2장 지원했어요. 그 친구는 수의학과 가고 싶어 해서 수의학과 관련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있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수의과 말고는 다른 학과는 보여지지도 않아요. 뭐 생명 관련된 학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친구 내신 성적상 자연과학 계열을 하나 지원했어요. 그리고 학과를 하나 쭉 낮춰서 학과 선택이라고 하는 거에 컴퓨터 교육과를 지원시켰어요. 둘 중에 뭐가 붙었을까요? 컴퓨터 교육과가 붙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왜? 그 학교는 좋아하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그리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컴퓨터에 컴자도 없어요. 그 친구는. 근데 컴퓨터 교육과는 붙어요. 근데 자연과학 계열은 떨어져.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지원할 때는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하고 학교가 되게 중요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거꾸로. 그런 학교들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공정보가 중요한 학교도 있고 안 중요한 학교도 있다.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녹화하고 있어서 제가 말하면 좀 안 되긴 하는데 생기부에 내용 하나도 안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서열이 아무래도 공부를 되게 못하는 지방에 있는 뭐 고등학교가 처음 들어보는 학교야. 올해 처음 생겼어. 올해 처음 생겼으니까 학생들이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상위권 대학의 학종은 잘 안 뽑혀요. 특이하게. 이 학교가 근거가 없어서. 공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는 거죠. 진로활동 봐보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고교 진학 컨설턴트 개인 상담이라고 해서 진로 상담을 통해 자신이 희망 진로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로 설계를 꾸준히 하는 모습이 통해
성장 가능성을 발견해 있었음. 관련 활동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동아리 영역 및 연구 과제를 탐구해보고 학업 역량 부분도 못지않게 중요함을 강조함. 뭐가 되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균관대 예시안이에요. 성균관대학교에 좋지 않은 예라고 해서 올려놓은 예시안이에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구체적이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퉁 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있음직한 걸 했고 뭘 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럼 이 친구 봐보세요. 립밤 내 발암물질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난 뒤 립밤에 대한 발암물질이 어떤 종류의 립밤에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 물질이 립밤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실제로 발암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쭉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거죠. 이 친구가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뭘 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너 그때 이런 것들을 했다고 적혀놨는데 이때 뭘 했어? 근데 성균관대학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면접이 없어요. 이 친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성균관대에서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가 없죠. 왜? 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걸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안 물어봐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동아리 활동도 쭉 보세요. 다양한 주제를 토론을 통해 매 시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미리 자료를 조사해오는 등 성실한 자세로 활용을 참여함. 토론을 위한 사전조사를 하면서 평소에 관심이 있고 잘 알던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그럼 도대체 어떤 사전조사를 했고 어떤 주제를 갖고 뭘 했는지 여기서 알 수 있으세요? 얘가 도대체 무슨 토론을 했나요? 무슨 토론에 참여했을까요? 이것만 보고 알 수 있으세요? 무슨 자료를 준비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성되는데 또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러면 이걸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작성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는 학교의 입시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더더구나 더 그래요. 그걸 잘 해주는 학교에 갔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요. 그럼 안타깝지만 숫자를 잘 챙기셔야 돼요. 숫자를 잘 챙겨서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향상하는 걸로 어떻게든 잘 포장을 시키셔서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글자 수나 이런 학생부가 축소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최소한으로 하셔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발전 가능성은 크게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쭉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이 친구가 다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적혀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내가 뭘 다 했는지. 그래서 보통 동아리 기장을 하는 거고 반장을 하는 거고 토론 동아리 같은 거 했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뭘 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장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맞춰서 토론 주제도 잡을 수 있고 실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미리 시간 날 때 1학년 때 많이 해두셔야 돼요. 1학년 때 동아리 장을 못하면 2학년 때라도. 3학년 올라가서 동아리 장을 해. 수능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놓을 수 있는 건 1학년 때, 2학년 때 충분히 해놓습니다. 리더십도 1학년 때 해놓는 게 가장 좋겠죠. 미리 해놨으니까. 다음부터 안 하면 돼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리더십은 그럼 3년 내내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한 번만 해서 그게 잘 표시가 되면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반장을 3년 동안 해서. 생각해 보세요. 학생회장을 했어요. 되게 열심히 활동했어요. 근데 꼭 학생회장 한 애들은 3학년,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활동만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면 대학교에서 학생회장 했다고 무조건 너 리더십이 좋아. 이런 것도 기획했어? 뽑아줄까요? 내신이 막 떨어지는데? 절대 안 그래요.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럼 제가 거꾸로 얘기해요. 안타깝지만 어머니 학생회장 뭐하러 하셨어요? 성적이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활동을 더 많이 해서 커버하려고 해요. 그게 지금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적을 끌어올리셔야 되는. 학생들도 알아요. 이 얘기하면 학생들도 다 고개 끄덕거리고 압니다. 본인들도 하소연해요. 저한테. 선생님 내신 따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학생 애들도 없고 지금 격차가 심해서 격차가 너무 붙어 있어요. 제 바로 밑에 저하고 턱밑까지 추격돼 있어서 0. 몇 점밖에 차이도 안 나요. 그럼에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숫자는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리더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이건 꼭 반장 못해. 반장, 부반장 안 했어. 그럼 동아리 장이라도. 이런 걸로 어떻게든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인성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크게 생활기록부에서 인성이 나쁘다라고 드러나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학폭 적혀져 있거나 이런 거 빼고는. 학폭 사실 있으면 생활기록부 행특에 적혀집니다. 그걸 적혀져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애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학폭 때문에 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는 1학년 때 자기도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면 상관없어요. 그건 어렸을 때 진짜 철 모를 때 나도 그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때 적혀졌어. 그러면 학종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안 발전했는지 떠나서. 왜? 그 내용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없는 애들이 더 우수한 애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거 한 줄 때문에 학종에서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럼 그 친구가 3학년에 와서 학종 준비하겠다고 나는 어떻게든 바뀌어서 성적을 막 올려갖고 했는데 상위권 대학에서 안 뽑아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그동안 준비했던 게 아까운 거죠. 그럼 그 친구는 그걸로 뭘 해야 되냐? 내신 성적을 챙기건 수능을 더 준비했건 다른 것들을 해서 시간을 벌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던 거죠. 인성도 마찬가지. 보통 협업 능력, 나눔, 배려, 소통, 도덕성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3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제일 먼저 제가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 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이라고 하는 생기부 제일 마지막 항목에 적혀있는 내용을 봐요. 그럼 이 친구는 내신은 5등급일전정 공부는 참 열심히 준비했고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통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지가 보여지는 학생인 대부분인 거지. 이렇게 적혀져 있는 애 본 적 있으세요? 다소 성격이 급하고 호불호가 분명한 자기 의사표현에 강한 경향이 있대요. 근데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당찬 학생이래요. 이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그죠? 간혹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기 통제력과 집중력을 키워간다면 더욱 성장하리라 기대된대요. 근데 통제력하고 집중력이 키워진다는 가정하에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쓰는 거 똑같아요.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비교적. 비교적이란 단어는 비교하는 거죠. 그죠? 비교적 우수해. 그럼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비교적 우수하면 우수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발췌해온 거예요. 간혹 어떤 학교 학생은 담임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나 봐요. 학생이 얼마나 예뻤는지 제가 사례를 찾으려고 찾다가 못 갖고 왔어요. 못 찾아갖고.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어요. 학생을 위해서. 자기네 반 학생들은 항상 그렇게 다 적어준다. 이 선생님은 정말 학생을 사랑하시나 보다. 시를 한 편씩 다 적어주신 거. 학생을 어떤 학생으로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은 이 학생을 엄청나게 장점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다 천편일률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행특에서 챙겨야 될 내용들은 리더십 관련된 거 잘 챙기고 학업에 관련된 거 얼마나 내가 전공에 관련해서 관심 있게 했는지. 특히나 우리 과목 선생님이 주요 교과 과목 선생님이다 라고 하면 과목 관련된 것도 더 추가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이 좀 더 우수하다는 걸 판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적혀지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모르세요, 근데. 부모님이 상담받으러 오시면서 자기 생기부도 안 읽어보고 오신 거 이런 내용이 있는 것조차를 모르세요. 제가 이랬어요. 어머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어머니도 깜짝 놀라셔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수정을 못해요. 선생님이 이미 쓰신 거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건 어려워요. 특히나 목표한 대학이 더 높다고 하면 할 수 없죠. 그럼 내신을 더 챙기시든지 수능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행특은 보통 확인할 게 거의 말에 쓰세요. 학기 말. 내가 1학년 들어가면 내년 2월 달이나 쓰실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크게 학생한테 확인을 하실 때 뭐 이상한 내용 들어갈 일, 뭐 학교 가서 정말 밉보이는 밉상이 아니고서는 크게 문제는 없겠죠. 저희 아들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요. 가정통신문 받아왔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참 해맑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항상 밝은 태도를 보이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과제만 잘 해온다면 너무나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과제 숙제 해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갔나 봐요. 저는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해가긴 하는데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적어 놨는데 우리 아내는 또 되게 긍정적인 친구라서
이거 보라고 우리 아이들 참 순수하지 않냐고. 얼마나 예쁘지 않냐고. 이거 밑에 보라고 이거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과제 좀 챙기라고 뭐라고 하다가 또 싸우고 그랬는데 일단 내용 잘 챙기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처음 접하시는 거고 아직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를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우리 아이 것만 보셔서 잘 더 모르실 수 있으세요.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를 잘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상대적인 평가가 되는데 이 정도면 잘 적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게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저런 카테고리 안에서 정말 명확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항목 쪽에 필요한 키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으니 그런 부분 위주로 잘 챙겨 놓으시는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은 교과 특성인 세부 영역 및 특기사항에 내 진로를 잘 맞춰서 작성되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다. 거기에 독서도 적을 수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하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계열이 이제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들을 막 선택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학교마다 선택 과목이 그냥 결정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그걸 다 선택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선택이 어떤 학과의 진로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선택하라는 내용들은 지금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진로 선택 가이드북. 서울대만 하더라도 지금 진로 선택 과목 내지는 선택 과목 가이드북이라는 게 이미 홈페이지에도 작년부터 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과에 가려면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관련 지자체들마다 지금 교육청 평가원 같은 데 가면 다 올라와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과목을 하느냐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들이 적혀질 거냐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교과 활동에서 어떤 것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 나타내야 되는지 뭐 이건 인문계열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이건 이제 공학계열인 거고 이게 의학과 관련된 기준이다. 나는 의학계열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의학계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적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종합전형은 보통 서류평가가 주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류평가는 그냥 학생부만 될 거예요. 자소서가 이런 게 없는 거죠. 대신 그 생활기록부 안에 대부분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학종의 인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모집 정원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학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은 지금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입니다. 교과 전형에서도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가 있으면 내신 성적이 떨어진다고.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4개 영역 등급합을 문과는 7, 이과는 8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고려대 가는 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최저 기준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서류가 조금 불안해, 서류가 조금 미비해, 내신 성적이 좀 떨어져. 그럼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을 지원하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그럴 거예요. 특히나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이 최저 기준이 등급합 7인데 지금 올해부터 수학에서 공통 과목으로 성적이 산출되면서 문과들이 수학 성적 받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 최저 기준 맞추는 애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과는 그걸 반대로 조금 더 완화되는 기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급 4개를 다 맞아야 돼요. 문과는 2, 1 나와야 되는 거고. 쉽지 않은 최저 기준이에요. 서울대가 지역 균형인 건데 그냥 3개 등급합 뭐 2등급 뭐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연대 같은 경우도 원래 수능 최저 없다가 지금 연대 특히 경희대학교까지가 종합전형인데도 수능 최저를 걸러지게 나온 겁니다.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걸러진다라고 하는 건 최소 50% 정도 되는 경쟁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2개 등급합 5를 적용하다 하더라도 최소 60%에서 많으면 60%, 적으면 한 40%까지도 최저 충족하는 인원을 줄어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연대, 고대, 이대, 그리고 경희대. 학교마다 조금씩 선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특히나 경희대 같은 경우가 학교를 많이 보지 않아요. 고등학교 네임밸류를 보기보단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내신을 조금 더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학교보다는 학생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면접 같은 경우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조금 집요하게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잘 적용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서류 100%, 면접도 안 봐. 그러면 보통 잘하는 애들은 지원 안 해요. 무슨 얘기냐? 수시 납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수능이 잘 나왔는데 수시에서 합격돼서 가라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억울한 거죠. 이런 전형들은 그런 친구들은 못 적어요. 아무리 적으라고 해도 못 적습니다. 수능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근거치가 있다고 하면. 왜?
서류 100%서 합격되면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생각보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입시 결과가 지금 데이포탈 사이트라고 하는 어디가에 올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공개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보시면 상위 3개, 하위 3개, 상위 3개, 하위 3개, 자연계, 인문계 나눠놨는데 문과는 평균이 50% 컷이 1.1이에요. 이과는 1.2. 최저 뭐 70% 컷이 1.3이고 1.18이래요. 지역 균형이에요. 전교 1등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교 1등이면 저는 내신이 어찌됐건 학과만 잘 선택한다고 하면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역 균형이에요. 이 숫자를 너무 믿지 않으셔도 돼요. 1.0이면 나 1.0 안 되면 지원하지 말아야 돼. 전교 1등인데 이런 개념 아니에요. 왜? 지역 균형은 그냥 서류 70에 면접 30이에요. 면접을 어차피 그냥 무조건 모든 학생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 지역 균형보다는 더 낮아요. 왜? 특목 자사고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저 지역 균형은 특목 자사고는 지원 안 해요. 내신 성적 때문에. 전교 1등이라고 해도 웬만해서는 지원해서 내신에서 많이 깎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형은 선발하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아요. 문과 279명이고 자연계 447명 뽑는 거고 거의 2배를 뽑죠. 일반 전형으로. 일반 전형에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다 몽땅 오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평균 내신은 당연히 이거보다 적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내신 성적은 안 되는데 이 성적에는 되는 것 같아. 이로 전형을 바꿔야 되나? 이게 숫자만 보고 결정하시는 건데 이렇게 지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우리 학교 서울대 입시 결과가 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단순하게 그냥 지역균형으로 학과 잘 선택하셔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공 적합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 정도. 여기는 되게 중요한 거고.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인데 아까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조금 입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이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2019에서 2020학년도 넘어올 때. 여기 보시면 일반고 기준으로 지원율이 59.6%는 전체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일반고 학생이 59.6%를 지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원 인원만 7,948명, 2,334명이 외고 국제고 학생들. 이게 전년도, 이게 작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저 합격생 비율은 이 합격생만 놓고 학교에서 공개하는 비율이에요. 당연히 일반고 학생이 7,948명 지원하고 합격생이 827명이니까 가장 높을 수밖에 없죠. 왜? 저 모든 합격생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하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원자 대비예요. 저 7,948명 중에 총 합격생 829명으로 합격률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 49.6%가 10%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20%가 17%, 자사고 14%, 과학논제가 12% 정도 되는데 그나마 이걸 보여드리는 건 2019에서 2020 넘어올 때 자사고 국제고,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비율이 지금 21% 정도까지 되던 게 17%까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많이 줄였어요. 그나마.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좀 더 많이 뽑혔냐라고 하면 일반고는 그냥 비슷한 수준. 고대 올해 거의 비슷하게 뽑았을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뭐 여고 학생들 막 1단계 80명씩 붙고 막 이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크게 뭐 블라인드 처리해서 특정 일부 일반고를 더 많이 뽑았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비슷하게 뽑았다라고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화여자대학교 아까 수능 최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위권 학과의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 전형이니까 내신 등급이 뭐 사회학과, 뭐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워낙 세고요. 이화여자 같은 경우는 사범대학교 그리고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1.7에서 1.8 정도까지 내신 성적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고 좀 하위 학과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많이 떨어지죠. 평균 내신이고 70% 컷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중문, 불문 뭐 이런 과들은 아무래도 외고 학생들이 더 오니까 성적이 더 떨어져요. 내신이 더 낮은 애들이 오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예과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밑에 교육 단원직과들은 많이 떨어지는 거. 어떻게 뭐 간호학과 같은 건. 간호학과는 상위권 학교일수록 성적이 떨어져요. 다른 과들이 더 높아요. 최소 이제 중위권 학교부터는 간호학과 더 높아지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간호학과가 이과, 문과가 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대도 지금 수능 성적 형성되는 거에 비했을 때는 좀 이 정도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보시는 것처럼 면접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찌 될지 몰라요. 2024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대학은 면접을 볼 수 없는 구조의 대학이에요. 왜? 수능 전에 면접을 봐야 돼요. 보려면. 근데
수능 전에 면접 보면 안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잘하는 애들이 어차피 지원 안 해요. 납치되면 안 되니까. 근데 얘네들은 너희들이 불안해서 우리 학교 지원하면 우리 무조건 뽑을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차피 정시에 못 갈 거야. 그냥 납치시킬 거야.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면접 안 봐요. 면접을 수능 이후에도 볼 수가 없어요. 수능 이후에 보면 애들이 다 지원했다가 다 빠져요. 다 지원 안 해버려요.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그게 그나마 중앙대학교도 작년에 다 서류 100이었으니까 이 웬만한 대학교들은 그냥 지금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뭐 중대, 뭐 이대 이런 데는 그냥 서류 100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냥 성적이 되면 무조건 우리 학교 합격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중앙대는 아직 면접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수능 이후로 넘어가면 그나마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여유롭게 적을 수는 있을 거예요. 여기를 안정권으로 하나 지원해 놓고 나머지 걸 또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안정권으로 지원해 놓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그냥 서류 100인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아직 이제 고1, 이제 예비 고1이시니까 성적이 다 향상돼서 이런 학교들을 적을 때 행복한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 괜히 적으면 납치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는 더 높은 학교를 갈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으로 더 잘 나오고 내신으로 더 잘 나와서 최소 이 정도 대학은 안 쓰시고 정시로도 갈 수 있을 만큼 나오시는 게 가장 어찌 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아직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그죠? 아직 시작을 안 하셨잖아요. 이게 벌써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났으면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왜? 가능성이 없어요. 정해진 게 너무 커서. 근데 아직 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결과물을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 내신 성적을 공개해 주는데 보시면 인문과학 계열은 1.5에서 1.99등급 사이가 24%, 3등급대가 30%예요. 더 많죠. 왜? 이 인문과학 계열이 있는 학과들이 국문, 영문, 동문, 불문, 노문 뭐 이런 과들이 있어요. 철학, 사학 뭐 이런 과들. 외고 애들이 많이 오는 거니까 외고 성적 낮은 애가 3등급대가 30%가 되는 거고요. 사회과학 계열은 그렇지 않다는 거. 성대는 되게 갭 차이가 커요. 인문 사회과학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의 갭 차이가 딱 나눠져요. 여기는 상위권 학과, 이건 좀 논문한 학과. 근데 두 개 같이 지원할 수는 없게 되죠. 그래서 보통 성대에서는 계열 모집은 학과를 낮추고 학과 모집에서는 뭐 높이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연과학 계열도 마찬가지, 공학 계열도 보통 요 범위 안에 있는 학생들이 보통 60, 7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안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4등급 이하 6%, 2%, 3%, 6% 왜 뽑았을까? 이거 누굴까요 도대체? 누군지는 뭐 보통 특목고 학생들이겠죠. 뭐 서강대 같은 경우는 내신 평균이 어느 정도 합격생으로 나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이 성적은 웬만한 이 대학보다 낮은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더 낮을 겁니다. 왜? 특목고 학생들의 평균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이걸 단순히 내 성적이 비교하시면 안 돼요. 간혹 이런 식의 경우 있어요. 학종부 종합 입시 결과가 요즘 잘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개가 안 돼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 하시는데 지금 공개되어 있으니까 내신이 나 3.0인데 그럼 여기 3.24 되는 학과 써도 되나요? 물어보실 수 있죠. 뭐 그건 물어보는 건 제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거죠. 이거는 어차피 특목고 학생들하고 다 합쳐져 있는 거라 일반고가 내신 3등급이면 붙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대학교에서 공개한 자료. 중앙대학교에서 아까 보는 것처럼 약간 왜곡시켜서 이제 발표되는 자료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일반고가 등록생 비율이 29%래요. 자사고는 17%고. 저게 탐구형 인재 전형은 보통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에요. 탐구 역량을 되게 많이 평가합니다. 다빈치형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그냥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빈치형 전형은 일반고가 74%예요. 이게 이렇게 공개되어 있으니 당연히 일반고, 탐구형 인재 전형도 일반고가 더 많이 합격을 했네. 비율이 높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고 과고 학생들도 많이 붙는구나 라고 하지만 저 전형은 그래도 특목 자사고 전형인데도 일반고가 많이 붙었네. 이건 일반고 전형이니까 일반고가 많이 붙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 대비 등록 비율하면 일반고 학생들은 10%가 채 안 돼요. 많이 안 씁니다. 많이 쓰긴 하는데 많이 써서 붙는 거 정도인 거죠. 6% 자사고는 10% 예를 들어서 지금 과고 같은 경우는 36명 지원했는데 9명이 붙은 거예요. 저기는 지금 영재고 57명 지원했는데 9명 붙으니까 15%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저 퍼센트가 지원자 대비
합격생의 비율을 따지는 거라서 저렇게 따지면 당연히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일반고가 무조건 유리하냐라고 하기엔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좀 더 특목 자사고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은 돼야지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준이 계속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지금은 일반고의 학생들이 일부러 일반고 가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자사고 가서 괜히 꼴찌하면 진짜 갈 데가 없거든요. 이게 지방에 있는 과고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외고라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해도 일반고보다 못한 자사고도 있습니다. 저기 전남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네, 무조건 자사고라서 다 좋은 학교들은 아니에요. 그 좋지 않다라는 게 입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괜히 성적 따기 어려워서 위에 몇 명만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일반고 와서 일반고에 사들 성적을 잘 높이는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대도 그렇고 건대도 그렇고 이제 동국대부터는 아까 보는 것처럼 서류 100%를 많이 선발하지 않고 이때부터는 이제 면접을 봅니다.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능 이후에 보는 뭐 시립대, 건대, 동대 이런 학교들은 그래도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보통 상위권 학생들이 뭐 시립대는 안정적으로 하나 원서를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다 상향, 건대를 하나 다 높여놓고 상향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인 거죠. 특히 건대, 동국대가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이제 안정권으로 원서 써야 되는 학교들인데 잘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요게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인데 서울시립대는 참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내신 평균을 공개해 주는데 일반고 내신 평균, 자사고 평균, 특목고 평균을 따로 공개해 주고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4.7이야, 4.3이야 영문과가요. 일반고는 2.2, 자사고 4.7, 특목고 4.9인 거예요. 그럼 이 성적이 일반고 학생들이 비중이 높았다고 하면 4.3이 나올 수가 없죠. 얘네가 많이 뽑혔어. 그럼 4.3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의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 봐서라도. 자연계열 학생들 보세요. 6.7, 2.3, 근데 2.8이야. 6.7은 자사고 학생들이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은 거예요. 대표적인 학교들이 이제 이런 거죠. 건대는 그 다음에 평균 성적, 최저 성적이 나와 있어요. 간혹 잘못 적는 경우들이 이 최저 성적, 이 평균 성적. 제가 건대를 원서 쓸 때 보통 이 평균 성적보다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일반고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뒤로 빠지는 등급이 너무 낮아요. 건국대에 과고 학생들이 얼만큼 지원할 것 같으세요? 네, 과고 학생들이 최소 1년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500명 정도가 지원한대요. 다 과고 애들이에요, 이거. 자연계는. 쓰면 웬만하면 면접 보고 붙여. 면접 보면 붙일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그죠? 여길 안 가고 재수하려고 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지원 안 하니까. 지방대 애들은 또 좋아해요, 건대들 또. 요즘 핫플레이스. 뭐 아주대, 인하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항상 설명회를 하다 보면 상위권 학교들 위주로만 얘기 드리다 보니까 그냥 중위권은 자료를 드리려는 개념으로 드린 거고 중위권 학교들은 대부분 면접이 또 수능 전이거나 면접이 없거나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성적은 조금씩 향상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최저가 없어요. 그죠? 여기도 뭐 의학학과 빼고는 없는 거죠. 대부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서울대 지역균형, 고대, 뭐 연세대 활동 우수형, 내지는 뭐 그죠 경희대, 이대, 홍대 뭐 이 정도 빼고는 수능 최저가 다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포기하는 거, 빨리. 엄마,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야. 수능 안 해도 돼. 반영이 안 돼.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설득이 안 되세요. 이걸 왜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게 학기가 진행되면서 자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빨리 전향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방향성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1학년 때는 그래 안 해도 돼. 1학년 때 내신 공부 위주로 공부하는 게 수능 준비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에. 왜? 그게 필요해요. 왜? 필요한 과정이니까. 어차피 고1 때 내용들은 수능에서 안 나와요. 범위가 아니에요. 고2 때부터가 범위지. 고2는 근데 모르면 풀기 힘들죠. 그죠?
실질적으로 제가 고3 애들한테 고2 모의고사나 고1 모의고사 주면 고3 모의고사가 3등급, 4등급 나온 애도 고1, 2 모의고사 보면 2등급, 1등급이 나와요. 난이도가 쉬워서. 그만큼 어휘도 쉽고 뭐 수학도 문제가 어렵지 않고 국어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능 안 한다고 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잘 체크해 보시고 정향 전환하실 때 용도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지원자 평균 1단계 합격, 최종 합격 성적으로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원자 학생들의 평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1단계 합격되는 애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겠죠. 왜? 이 지원자의 3배수 정도를 돌리니까요. 3배수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 중에서 최종 합격은 3배수보다 성적이 더 낮은 경우들도 있고 좀 높은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도 등급에 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가늠을 해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이 필요해요. 이 내신 등급 플러스 비교과가 많아? 그럼 내신을 극복하는 거고 내신이 높은데 비교과가 없어. 그러면 내신이 없는 높은 걸 갖고 비교과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거를 가늠해보라는 의미에서 나눴던 거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교과로 가는 것보다 학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 수도권이 학종으로 워낙 많이 뽑습니다. 지방은 대부분 다 교과예요. 지방은 종합을 봐도 교과에 의한 수반된 평가를 합니다. 일부 몇 개 대학을 빼고는.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히 지방의 학종은 서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지방의 모 대학교는 서울에서 의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다라고 하면 휘문고등학교 있는데 별로 잘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어차피 아이들 와봐야 우리 학교에서 반년하고 없어질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서울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좋은 의대를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교과는 준비를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과는 그냥 당연히 수반된 종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지금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거의 전교 1, 2등 안에 들어가셔야 이게 종합전형으로 뭐가 해결이 됩니다. 자연계는요. 그게 아니면 그냥 내신 잘 받아서 뭐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속편한 건데 그게 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 전형 기준으로 교과 지역 다 빼면 원래는 교과가 제일 많은데 지역 인재까지 다 합쳤을 때 근데 여기 서울 사는데 어차피 지역 인재를 전북, 전남, 뭐 경남 이런 데 지원 못 하시잖아요. 어차피 지금 입학을 여기서 할 거면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작년이죠. 서울에 살다가 고등학교 입학을 3일 했어. 그리고 제주도로 이사 갔어. 근데 학적기에 그 3일 동안 다닌 내용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제주대학교 지역인재전형 지원 못해요. 그 3일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방으로 이사 가시는 거 아니면 3년 동안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농어촌 전형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지역인재는. 농어촌은 보통 지금은 12년 살아셔야 돼요. 초중고를 다 사셔야 돼요. 그것도 부모님하고 함께.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인재 전형은 그냥 지역에서 고등학교 3년만 나오면 자격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차피 그게 해당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교과보다도 종합이 더 많은데 그 종합이 많은 게 저 616명 중에 지금 500명이 거의 이제 438명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의 종합전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속된 얘기로 그냥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냥 엄친아가 돼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거의 탑에 가까운 게 점수를 잘 맞아야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1학년 때부터 잘 준비했다라고 해서 내신 성적 쭉 상승하면서 비교과 활동도 의예과 관련된 걸로 잘 맞춰주시면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내신 성적이 좀 안 좋고 비교과만 챙겨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신 다 우리 학교 전교 1, 2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 뽑힐 가능성이 높은 거고. 수도권이 그래요. 지역만 가면은 뭐 수능 최저만 맞추면 수두룩 빽빽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지금은 종합전형은 조금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쓴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뭐 이런 거죠. 그냥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사고인데 우리 학교 전교 1등은 항상 서울대 의대는 붙여줘. 서울대 의대 안 되면 치대는 꼭 붙여줘.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서울대 의대를 무조건 우리 학교에서 한 명씩 매년 보내는 학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자사고 아닌 이상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대를 이제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지금 어차피 약대가 새로 생기면서 조금 더 좋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이과는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과가 대학 가기가 좀 더 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대학 정원도 이과가 더 많습니다, 문과보다는. 모든 학생이 그렇다고 다 이과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꼭 우리 집에 가서 집에 계신 그분들한테 이과로 대학 가기 좋대, 이과 성향이 아닌 친구를 어떻게든 이과로 공부를 시키려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성적이 거꾸로 나와요. 국어, 영어는 1등급인데 수학, 과학은 3등급 나와요. 그러면 이과로서는 최악이에요. 최악. 아주 안 좋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문과 공부해서 이과로 넘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 그나마 성광대라고 하는 학교가 교차 지원이 그냥 가능해서 가산점만 포기하면 갈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개념이 없어져요. 그냥 미적분이나 기하벡터 안 하면, 뭐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리겠지만 그냥 자연계열이 지원이 안 돼요. 자연계열은 문과로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어요. 거꾸로. 자연계열이 선택지가 더 많은 거예요. 성적이 잘 나오면. 물론 선택지가 많은 거 대비 공부하는 양이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종합전형으로 어차피 학종을 준비하시는 개념으로 하시면 무조건 1학년 때부터 관리하셔야 된다. 이거는 중간에 바꾸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없다. 왜? 그런 학생들끼리만 경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진로를 못 잡아서, 뭐 특히 요즘 학생들이 뭐 하고 싶어 그러면은 선뜻 얘기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본인이 마음속에 뭐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뭘 하고 싶은지 구체적이지 않아요.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컴퓨터요. 컴퓨터가 뭐 한두 개가 컴퓨터냐고요, 지금.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컴퓨터 공학도 있고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컴퓨터예요. 컴퓨터 가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때부터 입을 닫아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전기전자, 기계, 뭐 가서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쭉 찾아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설명이 안 들으셔도 비교 관리하는 법 이런 거 유튜브에 그냥 치시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것만 잘 짜집게 하셔도 정말 생각보다 좋은 생기부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뒷받침 되려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한 것들을 잘 적어주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인 거냐, 너의 의견은 싹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적는 학교인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요즘 학교들은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적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뭐 모든 과목의 선생님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자사고는 그럴 확률이 더 높은 거고, 일반 고대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잘 만드시면 생각보다 생활기록부 잘 작성하셔서 내가 공수 좀 덜 들이고 종합전형도 잘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은 어차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신 잘 만드시는 게 먼저 기본적으로 되셔야 돼요. 강조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내신을 잘 못 만드시면 뒷부분에서 더 힘든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게 그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대학이 없고 교과로도 갈 대학이 없으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논술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신도 안 나와. 학생부 종합전형 관심도 없어서 나 진로도 못 정했어. 이 친구가 수능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할까요? 논술 준비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잘 관심 가질 수 있게 빨리 방향 전환하는 거. 요즘은 학생들이 그나마 빨리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못 뒷받침 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 부모님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으니까 무조건 학종으로 대학 가야 된다고 해요. 학교에서 설명을 들으셔도 무조건 학종이지 뭐 학교 생활 잘해야 되니까. 학종으로 우리 학교에서 인서울 대학을 10명밖에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 있는 300명 있는 학생 모두한테 학종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거냐는 거죠, 그게. 맞는 학생도 있겠지만 안 맞는 학생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차이가 다 크기 때문에. 그건 다 상대적으로 다 다릅니다. 특히 이런 지금 강동 이 지역은 더 그럴 거예요. 왜? 내신을 잘 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못 따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안 하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안주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요즘 상담하러 하는 애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부모님이 상담 신청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다 그래요. 집에서 있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보기 싫은 거죠. 공부를 안 하니까.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격을 줘서 얘가 공부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10명 중에 5명 이상은 되세요. 내일 제가 상담을 해도 그 부류의 친구예요. 개인정보라서 좀 그렇지만 내신 앞자리 숫자가 6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갈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전형은 수능 전형과 논술 전형이라고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내일 11시에 상담했어요, 제가. 아침부터 좀 힘들 것 같아요. 수능이 3등급, 4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앞으로 6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 6개월, 1학기 끝난 6개월이죠. 이제 수능 때까지 하면은 지금 2월 달이니까 3, 4, 5, 6, 7, 8, 9, 10. 내년에 11월 18일 날 시험이니까 한 8개월 남은 거죠. 8개월 동안 이 친구가 수능 성적을 엄청나게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얼만큼 잘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숙제인 거예요. 물론 가능성은 있죠. 3등급, 4등급 되는 애가 2등급 다 7개 찍고 뭐 하는 거 뭐 최소 뭐 1, 2등급 나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본인만 열심히 해준다면, 꾸준하게 해준다면.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 친구들 잘 하고 있겠지만 저는 친구들 잘 믿지는 않거든요. 제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아들도 못 믿겠는데 저는. 하도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잘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잘 잡아놓으면 정말 이걸로 그냥 되게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상황이 2024에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중간고사 성적이 얼만큼 나오느냐를 갖고 보통 이 성적이 잘 나오면 이 시너지를 통해서 뭘 더하고 뭘 더하고 뭘 더해서 뭘 만들자라는 개념이 잡혀지는데 이게 처음에 시동이 잘못 걸렸어. 그러면 이때부터 스텝이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꼬여도 돼요. 1학년 1학기니까. 한 번에 중간고사고 기말고사 때 만회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 유리멘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면 확 꼬꾸라져요. 꼬꾸라져도 괜찮아요. 꼬꾸라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역경 극복하면 되니까. 기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거를 잘 컨트롤 해주시고 조율해 주시면 돼요. 너무 또 너무 왜 안 되니 뭐 이렇게 안 되시는 게 좋아요. 저 고등학교 갈 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네 지금 받는 등수가 딱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너가 지금 반에서 2등이면 학교 가면 반에서 한 5등 정도 할 거야. 설마요. 어차피 이 애들이 똑같이 가는데. 이 애들이 똑같이 고등학교 갔거든요. 저 때는. 크게 우리 학교 예를 들어서 10반 있어. 그럼 10반 애들 중에 거의 9반이 다 같은 고등학교 가니까. 에이, 설마요. 왜 그런 말을 하시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딱 1학년 딱 들어가서 시험 보고 제가 10등인가 떨어졌었어요. 딱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난리가 나셨고 그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난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했으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다 실업계로 빠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외국 각오하고. 남아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애들이 다 나하고 비슷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기준으로 공부를 그냥 똑같이 했다고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는 애들만 한다고. 그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안 하는 애들이 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포기해준다고 내가 좋을 게 아니야. 어차피 위에 있는 애들은 남아있으니까. 그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3학년 때까지 끌고 가시는 게 제일 힘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걸 알아서 잘해주면 당연히 정말 복 받으신 거죠. 알아서 혼인체제 관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시간, 주어진 시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생각의 차이에서 잘 도움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도 보통 웬만한 데서는 잘 안 해요. 네, 이렇게 뭐 입시 교육 하달라고 이 시기에 3주 동안 이렇게 컨택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다 아니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시거나 뭐 학원 홍보만 하고. 뭐 이건 진짜 제가 볼 때는 학원 홍보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들한테 입시 지식을 알고 준비하시라는 개념에서 저도 실질적인 거 알려드리는 거고. 다음 시간이 논술하고 수능 시간이에요. 그래서 논술에 관련된 거, 수능에 관련된 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많이 오셔서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